유튜브 채널 브랜딩 톤 앤 매너 설계.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하나가 제각각의 개성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것이 곧 브랜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브랜드란 개별 콘텐츠가 아닌 전체적인 인상의 집합이다. 이 인상을 일관되게 만들어내는 힘이 바로 톤 앤 매너다. 톤 앤 매너는 말투와 시각적 스타일, 메시지 전달 방식, 심지어 시청자와의 소통 태도까지 포함하는 채널의 성격을 통합적으로 정의하는 틀이다. 브랜딩의 첫 단계는 톤을 정하는 것이다. 톤은 목소리의 높낮이가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서적 분위기다. 어떤 채널은 전문성과 권위를 강조하며 차분하고 논리적인 톤을 유지한다. 또 어떤 채널은 친구처럼 다가와 유쾌하고 솔직한 톤을 선택한다. 중요한 것은 한 번 선택한 톤을 영상 전체, 심지어 커뮤니티 글과 댓글 답변에서도 유지하는 일관성이다. 시청자는 콘텐츠가 아니라 사람을 구독하기 때문에 일관된 톤은 곧 신뢰로 연결된다. 다음은 매너다. 매너는 표현 방식의 디테일이다. 예를 들어 교육 채널이라면 전문 용어를 쓰되 친절히 풀어주는 매너가 필요하다. 반대로 예능 채널이라면 과장된 리액션과 가벼운 유머가 어울린다. 매너는 시청자 경험을 조율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같은 정보를 주더라도 매너에 따라 딱딱한 강의가 될 수도 있고 즐거운 대화가 될 수도 있다. 톤 앤 매너를 설계할 때 중요한 것은 타깃 시청자다. 10대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널과 40대 직장인을 위한 채널이 같은 톤 앤 매너를 가져서는 안 된다. 전자는 짧고 직설적이며 에너지 넘치는 톤이 적합하고 후자는 차분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매너가 어울린다. 결국 톤 앤 매너는 창작자의 개성이 아니라 시청자의 언어와 기대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 또한 톤 앤 매너는 시각적 요소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썸네일의 색감, 자막의 스타일, 영상 편집 리듬은 모두 말투와 같은 언어적 톤을 시각적으로 강화한다. 가벼운 예능 톤의 채널이 흑백 톤의 진지한 썸네일을 쓴다면 시청자는 혼란을 느낄 것이다. 따라서 톤 앤 매너는 말뿐 아니라 보이는 모든 것과 들리는 모든 것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톤 앤 매너는 시간이 지나며 진화한다. 초반에는 가벼운 대화체로 시작했더라도 채널이 성장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톤으로 전환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하더라도 일관된 브랜드 정체성 속에서 조율해야 한다는 점이다. 급격한 톤의 전환은 기존 팬덤을 이탈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유튜브 채널의 톤 앤 매너 설계는 내가 하고 싶은 말과 시청자가 듣고 싶은 방식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작업이다. 그 균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채널은 단순한 영상 모음이 아니라 시청자에게 신뢰와 친근감을 주는 브랜드로 자리 잡는다. 유튜브 채널을 팀으로 확장하는 과정. 유튜브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플랫폼이다. 누구나 카메라 하나와 편집 프로그램만 있으면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널이 성장하고 구독자가 늘어나며 수익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개인 혼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찾아온다. 콘텐츠의 질과 양을 동시에 유지하려면 결국 개인의 채널은 팀의 브랜드로 진화해야 한다. 그 시작은 대개 편집자 채용이다. 편집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동시에 영상 퀄리티를 좌우하는 핵심 작업이다. 초기에는 크리에이터가 직접 모든 과정을 담당하지만 구독자가 1만 명을 넘어 꾸준한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부터는 편집을 아웃소싱하거나 전담 인력을 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를 통해 창작자는 기획과 촬영, 그리고 브랜드 전략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는 콘텐츠 기획자와 디자이너다. 채널이 브랜드로 확장하려면 단순히 좋은 영상을 만드는 것을 넘어 일관된 세계관과 메시지를 구축해야 한다. 기획자는 콘텐츠 흐름을 관리하고 디자이너는 썸네일과 채널 아트를 통해 시각적 브랜딩을 강화한다. 이 시점에서 채널은 더 이상 한 사람의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팀의 협업을 통해 하나의 브랜드 톤을 만들어낸다. 또한 규모가 커질수록 운영과 관리의 영역도 중요해진다. 협찬 계약, 세금, 저작권 문제, 팬덤 관리 같은 요소는 콘텐츠 제작만큼이나 많은 에너지를 요구한다. 따라서 매니저나 운영 담당자를 두는 것은 채널이 단순한 개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작은 회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과정이다. 팀으로의 확장은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채널이 가진 철학과 방향성을 공유하고 함께 같은 브랜드를 키워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기능적 역할 분담이 아니라
브랜드 미션을 함께 이해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다. 그래야만 콘텐츠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더라도 일관된 색깔을 유지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다. 혼자 모든 것을 통제하던 창작자가 협업을 시작하면 속도와 효율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팀 운영은 채널을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개인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콘텐츠의 양은 한정적이지만 팀은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한다. 결국 유튜브 채널을 팀으로 확장한다는 것은 창작자, 개인의 재능을 하나의 브랜드 자산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이다. 개인이 만든 작은 불꽃이 팀을 통해 더 큰 불꽃으로 번져나갈 때 채널은 단순한 계정이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 나아가 기업으로 성장한다. 유튜브 채널의 기업 브랜드 확장 위험과 해결책. 유튜브는 개인의 열정에서 시작되지만 일정 규모에 도달하면 더 이상 개인의 취미나 소규모 팀으로는 유지하기 어렵다. 이때 많은 크리에이터는 법인을 설립하고 채널을 기업 브랜드로 확장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세 가지 주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첫 번째 위험은 정체성의 상실이다. 개인 크리에이터의 매력은 진정성과 개성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팀과 기업 구조가 개입되면 콘텐츠가 지나치게 상업화되거나 기계적으로 생산될 위험이 있다. 팬들은 여전히 사람을 보고 싶어 하지만 기업 브랜드는 종종 그 인간적인 매력을 잃어버린다. 해결책은 단순하다. 기업화 과정에서도 창작자의 얼굴과 목소리를 콘텐츠 중심에 두는 것이다. 브랜드가 커질수록 오히려 창작자의 개성과 진정성이 더욱 필요하다. 두 번째 위험은 재무와 경영 관리의 복잡성이다. 기업 브랜드로 확장하면 단순 광고 수익을 넘어 협찬, 굿즈, 강의, 출판, 행사 등 다양한 수익원이 생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금, 계약, 법적 책임이 복잡하게 얽힌다. 준비가 부족하면 수익이 커질수록 리스크도 함께 커진다. 따라서 반드시 재무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를 조기에 영입해 관리 체계를 세워야 한다. 유튜버는 콘텐츠에 집중하고 재무와 법률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구조가 필요하다. 세 번째 위험은 팬덤과의 거리감이다. 작은 채널일 때는 댓글 하나하나에 답하며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업 브랜드가 되면 소통이 형식적이거나 이벤트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기 쉽다. 이때 팬덤은 소비자로만 전락하고 충성심은 약화된다. 해결책은 오히려 코어 팬덤을 위한 소규모 소통 채널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다. 디스코드, 멤버십, 소규모 팬미팅 같은 공간은 대규모 브랜드 운영 속에서도 여전히 진정성 있는 연결을 유지하게 한다. 기업 브랜드로의 확장은 또 다른 위험, 즉 창작자의 번아웃을 불러오기도 한다. 회사 운영과 콘텐츠 제작을 동시에 떠안으려다 지치고 결국 콘텐츠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의 해법은 창작자가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구조를 버리고 CEO와 크리에이터의 역할을 분리하는 것이다. 즉, 콘텐츠는 창작자가 주도하되 경영은 전문 경영인이나 운영 매니저에게 위임하는 방식이다. 결국 유튜브 채널을 기업 브랜드로 키우는 길은 위험으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거대한 기회이기도 하다. 핵심은 기업화 과정에서도 초기의 매력과 팬덤의 연결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운영 체계를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다. 브랜드가 커질수록 창작자는 오히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팬들은 기업이 아니라 여전히 창작자의 진정성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세일즈 글쓰기와 심리학적 설득. 우리는 광고나 판매 글을 볼 때 종종 나는 현명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선택은 철저히 심리적 자극에 의해 움직인다. 세일즈 글쓰기는 바로 이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기술이다. 첫 번째 원리는 희소성 스케시티이다. 사람은 언제나 제한된 기회를 더 가치 있게 여긴다. 오늘까지만 30% 할인이라는 문장은 단순한 가격 정보가 아니라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는다는 압박감을 준다. 세일즈 글에서 마감 시간, 한정 수량, 선착순 같은 표현이 효과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증거 소셜 프루프다. 사람은 타인의 선택을 통해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한다. 이미 5,000명이 이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라는 문장은 강의의 질을 설명하지 않아도 신뢰를 형성한다. 후기, 리뷰, 추천사, 실제 사용자의 변화 사례는 글 속에서 가장 강력한 설득 장치가 된다. 특히 영상 후기나 사진이 포함될 때
그 신뢰도는 배가 된다. 세 번째는 권위 어소러티다. 우리는 전문가, 유명인, 혹은 공식성을 가진 존재에게 쉽게 설득된다. 하버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혹은 10년 경력의 강사가 알려드립니다. 같은 문장은 그 자체로 글의 무게를 실어준다. 세일즈 글을 쓸 때 단순히 상품을 설명하는 것보다 글쓴이의 경험, 자격, 성취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네 번째는 상호성 레시프라시티이다. 사람은 무언가를 받으면 돌려주고 싶어 한다. 세일즈 글에서 무료 샘플, 무료 강의, 체크리스트 제공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심리적 의무감을 심는다. 독자는 이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구매로 보답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다섯 번째는 일관성 컨시스턴시이다. 인간은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이 일관되기를 원한다. 세일즈 글에서 작은 동의를 먼저 이끌어내는 것이 효과적인 이유다. 예를 들어,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에 독자가 속으로 네라고 답한다면 이어지는 제안에 더 쉽게 끌려간다. 마지막으로 호감 라이킹의 원리도 빼놓을 수 없다. 사람은 자신과 유사성을 가진 사람, 혹은 좋아하는 사람의 제안을 더 쉽게 받아들인다. 판매 글에서 개인적인 경험, 솔직한 실패담, 친근한 어투를 담는 것이 효과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글쓴이가 인간적으로 다가올수록 독자는 상품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신뢰하고 선택한다. 결국 세일즈 글쓰기는 심리 조작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과 심리를 이해하고 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득하는 과정이다. 좋은 세일즈 글은 독자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필요로 하는 가치를 더 분명하게 보도록 돕는다. 심리학은 그 과정에서 글쓴이에게 나침반을 제공한다. 세일즈 글쓰기와 스토리텔링. 판매 글을 쓸 때 우리는 종종 제품의 기능과 장점을 열거하는 데에만 집중한다. 그러나 기능은 숫자와 단어로 채워진 설명에 불과하다. 진짜 설득은 그 기능이 사람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세일즈 글쓰기에서 스토리텔링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독자가 스스로를 글 속에 투영하게 만드는 핵심 기법이다. 스토리텔링의 첫 번째 단계는 문제의 상황을 그려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퇴근 후 늘 피곤해 운동을 미루다. 결국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 같은 묘사는 독자로 하여금 자신과 닮은 상황을 떠올리게 만든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감정으로 다가올 때 더 강렬하다. 따라서 좋은 판매글은 독자의 불편함, 좌절, 갈망을 이야기로 풀어낸다. 두 번째는 변화의 여정이다. 글쓴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실패와 극복의 과정을 담으면 진정성이 배가 된다. 저 역시 처음에는 하루 10분조차 운동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을 바꾼 뒤 몸무게가 줄고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자랑이 아니라 독자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세일즈 글 속에서 강사는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길을 먼저 걸어간 동행자로 자리매김한다. 세 번째는 구체적 결과의 제시다. 스토리는 막연한 감정에 머물면 설득력이 약하다. 따라서 변화의 끝에는 반드시 수치, 경험담, 구체적 성취가 등장해야 한다. 3개월 만에 영어 인터뷰를 통과했다 혹은 전자책 독자 500명이 아침 루틴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다. 같은 결과는 스토리에 현실감을 더한다. 네 번째는 미래의 비전 제시다. 독자가 글을 다 읽었을 때 머릿속에는 자신의 새로운 모습이 그려져야 한다. 이 강의를 마친 뒤 당신은 더 이상 보고서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엑셀을 통해 시간을 절약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독자가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게 만드는 것이 스토리텔링의 정점이다. 스토리텔링은 단순히 글을 꾸미는 장치가 아니라 독자와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다리다. 사람은 논리보다 감정으로 움직이고 감정은 이야기 속에서 가장 잘 자란다. 따라서 세일즈 글에서 스토리를 담는다는 것은 독자에게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미래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세일즈 글쓰기에서 스토리텔링은 독자를 설득하는 기술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는 욕망과 두려움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이 변화하는 모습을 본 순간 구매라는 행동은 자연스러운 결론이 된다. 세일즈 글쓰기의 구조와 패턴. 우리는 흔히 판매글을 광고 문구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잘 쓰인 세일즈 글은 철저히 설계된 구조물을 닮아 있다.
건축가가 건물을 지을 때 기둥과 뼈대를 먼저 세우듯 세일즈 글쓰기에도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형적인 구조와 패턴이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패턴은 AIDA 모델이다. 어텐션주의, 인트러스트 흥미, 디자이어 욕망, 액션 행동이라는 4단계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광고와 판매 글에서 활용된다. 글은 먼저 독자의 눈길을 끌어야 하고 그 다음 관심을 유지해야 하며 이어서 욕망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동을 유도하는 문장이 글을 마무리한다. 이 구조는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예를 들어 퇴근 후에도 지친 몸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가요? 주의! 사실 간단한 루틴만으로도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 이 루틴을 시작하면 3주 만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욕망. 지금 전자책을 다운받고 변화를 시작하세요. 행동. 또 다른 패턴은 문제 마이너스 해결 마이너스 증거 프라블럼 마이너스 솔루션 마이너스 프루프 구조다. 이 방식은 독자의 불편을 먼저 드러내고 그 해결책으로 상품을 제안한 뒤 마지막으로 신뢰를 주는 증거를 덧붙인다. 이 구조는 특히 온라인 강의와 전자책 같은 지식형 상품에 효과적이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을 찾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스토리텔링 기반 구조다. 여기서는 글쓴이가 직접 겪은 경험이나 고객의 사례를 이야기로 풀어낸다. 저도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라는 문장은 독자를 끌어당기고 이어지는 변화 과정과 결과는 독자가 스스로를 그 이야기 속에 투영하게 만든다. 이 구조는 단순히 상품을 설명하는 글보다 훨씬 인간적인 설득력을 갖는다. 네 번째는 리스트형 패턴이다. 이 강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3가지 변화처럼 명확히 나열하는 방식은 독자에게 빠른 이해와 확신을 준다. 리스트는 가독성이 높고 독자의 뇌에 쉽게 기억된다. 특히 디지털 상품처럼 설명해야 할 가치가 많을 때 리스트 구조는 효과적인 설득 장치가 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패턴은 콜 투 액션 CTA이다. 세일즈 글은 끝이 단순한 맺은말이 아니라 행동을 촉구하는 지점이어야 한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라는 단순한 표현보다 오늘 자정까지만 할인됩니다라는 구체적인 행동 제안이 훨씬 강력하다. CTA는 글 전체를 통해 독자가 쌓아온 감정과 논리를 실제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달이다. 결국 세일즈 글쓰기는 영감이나 직감이 아니라 검증된 구조와 패턴을 활용하는 기술이다. 창작자는 이 패턴들을 상황에 맞게 조합하여 글을 설계하고 그 위에 자신만의 진정성과 스토리를 더한다. 마치 건축물이 같은 구조라도 각자의 개성을 담듯 세일즈 글 역시 구조는 같아도 개성은 다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구조를 모르고 감각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구조를 아는 글은 설득력을, 구조 없는 글은 우연을 남긴다.